제 홈페이지거든요. 보시는 요령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재산세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 강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재산세를 냅니까? 을이 재산세를 냅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호텔이 냈죠? 호텔의 토지, 호텔의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70%죠?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이죠. 재산세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취등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번 시간에는 재산세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께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취등록세도 말이죠. 호텔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아주 꿀팁만 모아서 말이죠.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시청하지 않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취득세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유튜브 이제 홈페이지, 제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재생 목록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 홈페이지거든요. 보시는 요령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이제 창에 나오시면은, 재생 목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최신 업로드 있고요. 여기 위에 있네요.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은 재생 목록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부동산, 경제, 법률, 세무라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재산세 1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1강, 2강, 3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의 여러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네, 재산세 두 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재산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재산세가 끝나면 종합부동산세 먼저 여러분께 강의 드리고요.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먼저 강의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또 강의해서 업로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두 번째 강의죠. 저번 시간에는 재산세와 정의, 과세 대상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강의해 드리고 재산세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세율과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께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 강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 반드시 납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꼭 100%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납세 의무자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아셔야만이 절세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제 원칙이 나오고 이제 예외가 나오는데요.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예외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원칙,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세 기준일 현재는 매년, 우리가 재산세 매년 납부하죠. 매년. 건물분에 대해서는 7월달,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달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재산세를 내느냐는 거죠.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원칙은 과세 기준일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년 네, 6월
매년 6월 1일 날, 매년 6월 1일 날, 이게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매년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 날, 소유권자가 토지나 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주택이나 선박 항공기나 매년 6월 1일 날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6월 1일 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법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사실상 소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사실상 소유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호텔이니까 이제 호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호텔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요. 네,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죠. 네, 계약 체결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은 중도금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잔금일이 나오겠죠. 잔금일. 네. 이렇게 계약일날 명시를 하죠. 만약에 계약을 말이죠. 우리가 2023년 3월 2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언제 주기로 서로 합의를 했느냐? 2023년 4월 2일 날 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금일 날 이게 잔금이 동시 이행이 됐습니다. 갑과 을이. 그러면 4월 2일 날, 4월 1일 날 매수인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잔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거는 4월 2일인데 실질적으로 잔금이 이루어진 게 잔금 이날 못했어요. 5월 2일 날 잔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월 2일 날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그렇죠? 잔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일 날은 4월 2일 날 했는데 실제로 잔금을 주고 받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5월 2일이에요. 그럼 을은 매수인은 5월 2일 날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와서 6월 1일이죠? 네, 6월 1일 날. 예. 6월 1일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6월 1일이에요. 네, 6월 1일 날. 6월 1일 포함이 됩니다. 6월 1일 날 포함을 해서 그 이전에 소유권자가 당해년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매수인은 5월 2일 날 사실상 소유자가 됐죠? 6월 1일 날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면 2023년도 A호텔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되겠습니까? 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을이 2023년 올해 3월달,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년 6월 1일 날을 포함해서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년도에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일부터는 누가 됩니까? 6월 2일부터는 취득한 자가 납세하는 거 아니죠? 6월 1일을 포함해서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자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말이죠. 네. 계약 체결일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일이 2023년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언제 하기로 했느냐? 2023년 6월 1일 날 잔금을 하기로 했어요. 6월 1일 날. 그죠? 그래서 6월 1일 날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습니다. 6월 1일 날. 그럼 계약 잔금일 날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이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6월 1일 날 잔금을 했습니다. 6월 1일 날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고 그 이전의 소유권자가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재산세를 냅니까? 을이 재산세를 냅니까? 2023년도 A호텔에 대한 재산세는 그렇죠. 을이 내야죠. 매수인 을이 내야 되겠죠. 왜?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6월 1일 날 포함이 됐죠. 그죠? 네. 그런데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말이죠. 잔금을 6월 2일 날 잔금을 하기로 했어요. 6월 1일 날. 그래서 6월 2일 날 실질적으로 동시 이행이 됐습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주고 을은 잔금을 갑에게 주고 동시 이행이 됐죠. 네. 반대급부가 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6월 2일 날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는 이제 을이죠. 며칠부터? 6월 2일부터. 그러면 6월 1일까지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그렇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 2023년도 A호텔에 대해서 건물분 재산세는 7월달 이전을 했어도 말이죠. 당해년도 7월달은 이제 그 을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래도 6월 1일 날을 포함해서 이전의 소유권자가 당해년도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2023년 A호텔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 7월달,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9월달 누가 납부합니까? 네, 갑이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네.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요. 네. 갑이 말이죠. 호텔 황제의 강의를 아주 열정적으로 듣는 소유권자입니다. 아, 호텔 황제한테 많이 배운다. 아, 호텔 운영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상식적인 내용도 많이 배우고, 인테리어도 많이 배우고, 법률 상식, 세무 상식도 많이 배운 분이에요. 자, 그래서 2023년도 A호텔에 대해서 이제 팔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재요, 을이. 그래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느냐? 2023년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네. 그러면 갑은 올해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잔금을 언제 치러야 되겠죠? 잔금을 2023년 호텔 황제 유튜브를 봤거든요. 네. 2023년 잔금을 6월 1일 날 하자고 계약을 딱 체결을 했습니다. 자, 6월 1일 날이 도래했어요. 네. 그래서 잔금을 딱 하려고 했더니 을이 펑크가 났습니다. 그날 잔금을 못 하겠다. 죄송하다. 네, 죄송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누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잔금이 2023년 6월 5일 날 잔금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갑은 말이죠. 당해년도 재산세를 안 내려고 6월 1일 날 잔금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6월 1일 날 잔금이 이행이 됐다면 6월 1일 날 소유권자는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6월 1일 날
소유권자가 을이기 때문에 당해인도 재산세는 을이 내야 됩니다. 을이 나중에 알았어. 이 기간 사이에 그래서 잔금을 한 5일 미뤘습니다. 5일 미뤘어요. 그 6월 5일 날 잔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누가 냅니까? 갑이 내야 되겠죠. 갑이. 그렇죠? 그럼 갑이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A호텔에 대해서 작년에 재산세를 내보니까 토지분, 건물분이 한 2천만 원 나왔어요. 재산세가 합쳐서. 네. 그럼 갑이 그러겠죠? 네. 그냥 잔금해주지 않죠? 지금, 채무 불이행한 거죠? 5일을 지체했죠? 잔금을 한 4일 지체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더 내놔라. 60억의 계약을 체결했으면 60억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계약일 날 계약금을 이제 6억을 주고 잔금일에 54억을 줘야 되는데 이날 계약을 못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니까 이날 플러스 2천만 원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을은 괜히 잔머리 잘못 쓰다가 어차피 재산세 2천만 원 더 주고, 그죠? 더 주고, 6월 5일 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6월 달이 다가올수록 지나고는 상관이 없겠죠? 6월 달이 다가올수록 예를 들면 뭐 4월, 5월, 6월 이렇게 다가올 때에는 이 세금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말이죠. 6월 1일을 딱 압니다. 여러분께서도 소유권을 한번 취득을 하시고 처분을 하시고 부동산을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의외로 모르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있더라 이겁니다. 실무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이 정직하고 이렇게 현명하게 중개하는 중개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임박을 했을 때 5월 1일 날이 이렇게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날이 이게 잔금일에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6월 1일 날이 재산세 그 납세 의무자의 기한이다. 정해진 날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할 것이냐, 그 나중에 잔금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해서 말이죠. 서로 합의를 다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발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우의 수가 거의 나온 거예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일이 2023년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네. 5월 1일인데 잔금은 2023년 6월 2일 날 이렇게 잔금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양보를 많이 한 겁니까? 매도인 갑이 양보를 많이 한 거죠. 왜? 당연히도 재산세는 내가 납부하겠다. 그 정도는 내가 납부하겠다. 그래서 6월 2일 날 잔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납부하는 거죠. 재산세를. 그런데 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을이 말이죠. 2023년 5월 1일 날 잔금을 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장을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출장 스케줄이 잡혔어요.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4일 날 잔금을 치르려고 그래요. 네.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대표님 이만저만 해서 말이죠. 제가 6월 2일 날 잔금을 좀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로? 6월 23일로. 5월 24일로, 6월 24일로 잔금을 좀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갑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이러면 이제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네. 을도 잘 알아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서로 성향이 좋습니다. 성향이 좋아요. 그래서 갑에게 물어봅니다. 작년도 재산세 얼마 정도 내셨죠? 네, 한 2천만 원 냈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대표님께서 올해도 재산세를 납부를 하시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6월 2일 날로 잔금을 치르자. 이렇게 합의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4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매매 가격에서 한 2천만 원만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갑도 성향이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60억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계약서 좀 다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완만하게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예외적인 사항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외적인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사례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했고 잔금을 2023년 6월 2일 날, 2월 2일 날 잔금을 하기로 했어요. 네, 이 경우 당해년도 재산세 누가 냅니까? 그렇죠. 갑이 내죠. 전과 동일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을이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네. 을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잔금을 6월 2일 날로 잡았는데 부득이하게 생긴 일이 뭐냐면 을이 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잔금은 애정대로 2023년 6월 2일 날 하기로 하고 소유권, 네,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3년, 네, 5월 31일 날 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일부 그냥은 안 해주겠죠. 갑이. 딱 봐도 을이 사기꾼이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했습니다.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은 6월 2일 날 치렀어요. 잔금은 6월 2일 날. 그러면 당해년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5월 31일 날 받은 을이 당해년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네. 그래서 잔금일 중에 잔금일과 실질적인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에 빠른 날과 6월 1일과 비교를 해서 빠른 날이 6월 1일 이전에 포함이 되면 그 해당 자가 말이죠.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해당 자가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네,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말이죠. 지금 이해가 좀 안 간다. 99.9%는 다 이해가 가실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는 우리 애독자분은 다시 동영상을 되돌아 보셔가지고 100%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외적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외적인 사항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릴렉스 하시면서 편안하게 어깨 힘 빼시고, 자, 제가 원칙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5개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 7, 8가지의 경우의 수를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외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사실상 소유자가 세법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그럼 누가 재산세를 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를 해야 됩니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는 뭡니까? 여기서 공부는 등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이죠. 네. 등기상 소유자가 당해년도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자, 상속. 요즘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상담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 자, A 호텔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 A 호텔에 대해서 재산세를 누가 내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뭐냐?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주된 상속자가 여러 명이야. 똑같아. 지분이 똑같아. 예를 들면 뭐 50대 50. 네. 상속의 대원칙은 협의상속이거든요. 50%씩 우리가 상속받자. 합의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정 상속을 받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자녀들은 아들, 딸 구분 없이 1대 1대 1 이렇게. 그런데 주된 상속자가 만약에 4명이에요. 4명이 25%씩 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분이 똑같죠. 그럼 누가 냅니까? 재산세를? 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리고 종중재산. 종중재산도 있죠. 그러죠? 이런 뭐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중 소유의 재단에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나느냐? 그럼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걷어서 낼 수도 있겠죠. 걷어서. 네. 그래서 종중의 소유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해야 된다. 신탁 재산은 누가 내느냐? 재산세를. 자, 이제 우리가 그 신탁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좀 관심이 많으신데요. 신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가 위탁자, 위탁자, 여기가 수탁자, 여기가 이제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탁 재산은 위탁자가 낸다 그랬죠. 그 재산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여기 신탁 회사에게. 신탁 회사에게 내 재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신탁 회사에다 맡깁니다. 그럼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고요. 신탁 회사를 수탁자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대내적으로 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위탁자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대외적은 뭐죠? 제3자가 봤을 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볼 때 소유권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수탁자로 되어 있죠. 수탁자. 신탁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예. 여기 신탁 회사죠. 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당사자끼리는 소유권자가 위탁자고 제3자가 봤을 때 등기부 등본에는 신탁 회사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대내적인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느냐? 그럴 때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채비지, 뭐 보류지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시행사가 보유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채비지, 보류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정된 토지는 누가 내느냐?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를 당해년도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누가 소유권자인지를 모르겠어. 이게 연락도 안 되고, 이게 신원 미상이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럼 누가 낸다?
사용자가 냅니다. 사용자. 그 부동산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호텔로 같으면 누가 내는 거죠? 그렇죠. 임차인이 낼 수도 있는 거죠. 임차인이. 그럼 나중에 소유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소유권자하고 연락도 안 돼요. 이 사람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모르겠어. 상속을 했는지 증여를 했는지 막 불분명해.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 세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월세와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나중에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 보증금 플러스 내가 낸 재산세만큼 되돌려 달라. 아니면 내가 이 호텔 못 비워주겠다. 엉덩이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 돈 받을 때까지. 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죠. 두 번째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네. 세금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내죠? 세액이 나왔습니다. 세금의 세액. 예.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죠. 세액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과표,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을 하면 그 해당되는 세목에 세액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도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해서 재산세가 세액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세 표준을 알아야 되겠고 세율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과세 표준 그 카테고리인데요. 과세 표준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조금 낯설은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러면 또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시가 표준액은 뭐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과표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토지는 어떻습니까?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우리 소유권자분들께서는 뭐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뭐 상가가 됐든 호텔이 됐든 간에 이 공시지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공시지가가 바로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주택은 공시가격이다. 이 용어의 개념만 다른 거지 대표적으로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자, 제가 이제 취득세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법 중에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자, 민법은 사인과의 다툼이 있을 때 민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또 다른 제3자와 어떤 다툼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민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공법은 뭐냐? 공법은 사인과 사인이 아니에요. 사인과 사인은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어 있습니다. 근데 공법은 종속관계예요. 정부와 국민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공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법인 거예요. 세법. 자, 그러면 공법의 상대방은 정부라는 거죠. 우리가 정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당연히 낮죠. 현저하게 낮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법률 규정이 정부에게 유리하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다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세법 중에 예외적으로 재산세에서 보시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세부담, 세부담 상한액이라고 있습니다. 상한액. 상한액.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유리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죠?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말씀해 드릴 건데, 자, 공정한 시장의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곱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 4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70%가 과세 표준이죠? 그러면 700만 원인 겁니다. 과표가 낮아지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주택의 공시 가격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에요. 주택의 재산세가 1,000만 원인데 주택은 60% 곱해줘서 과표를 정하겠다. 그럼 600만 원인 거죠? 400만 원이 깎이는 거죠. 과표가.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떨어지면은 세액이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이 일정합니다. 이 비율이. 그러면 보시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시가 표준액 이해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70%거든요. 여러분께서 A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 호텔에 토지분 따로, 건물분 따로 재산세를 납부하시죠? 네. 그러면 그 토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토지의 면적. 토지의 면적, 총 면적이죠. 총 면적에 곱하기 7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했더니 이게 1,000만 원이 나왔어. 토지가 1,000만 원. 네.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얼마죠? 네, 7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700만 원. 이걸 언제 낸다? 9월 달에 내는 거죠. 이제 토지분은. 자,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토지. 봤으니까 이제 건물. 건축물은 호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호텔의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토지는 건물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러면 건축물은 어떠냐? 건축물은 내용 연수가 이렇게 있으면 내용 연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격이죠. 네. 건물의 가격은 계속 감가가 발생이 되는 거죠. 감가가. 사용 승인을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가격이 건물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감가가 하나 발생이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그 감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놓은 게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의 70%. 만약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은 70%니까 700만 원이죠. 700만 원. 그러면 당해 년도에 우리가 재산세를 얼마 내죠? 토지 700만 원, 건물 7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납부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고요. 주택은 60%입니다. 60%. 왜 그럴까요? 일단은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택은 뭡니까? 주택은 우리가 일단 1차원적인 목적은 거주 목적이죠. 그렇죠? 뭐 2차, 3차적인 목적이 또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 토지 가격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있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나 주택의 공시가격을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 이것도 좀 재미가 있어요. 재산세를 이해하시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택은 조금 이제 구분해 놓았죠. 네, 그래서 2023년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 주택 과세 표준에서 봤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투기가 아니다. 거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세를 좀 완화시켜주죠. 세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줍니다.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하고는 세 부담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네. 원칙은 60%죠. 원칙은 주택이.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43%만 적용합니다. 네. 43%만. 그럼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 다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법인도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여기 다주택자하고 법인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를 적용을 하는데 1세대 1주택자 올해 기준입니다.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는 43%. 그죠? 네. 그 다음에 3억 초과하고 6억 이하는 44%. 그 다음에 6억을 초과하는 경우 45%를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액 부담을 좀 완화시켜준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재산세를 납부하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작년보다는 솔직히 재산세가 좀 덜 나오신 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을 더 많이 보유했다면은 더 많이 나왔겠지만 작년도와 올해의 부동산 보유가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좀 낮아졌죠.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래서 세액 부담이 좀 완화가 됐고요. 참고로 호텔이 있죠. 호텔의 토지, 호텔의 건축물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죠.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 10년 전에도 거의 7, 8년 전인가요? 이때에도 70%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택처럼 이렇게 그 세법이 말이죠. 자꾸 변하지가 않아요.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박 항공기 이거는 그냥 시가 표준액입니다. 과세 표준액, 시가 표준액.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세액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재산세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과세 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율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 세액이 나오는 구조를 여러분께서 이제 100%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재산세 3강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